오늘 2부와 3부 신기한 기후학교에서는 기후 이야기와 AI 이야기를 엮어서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GG마을 이장님, 이준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썸네일 특별히 대표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분 이준호 이장님 얼굴을 활용한 유튜브 썸네일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왜 저렇게 무섭게 뜻밖의 공포니까. 이제 이번 주제가 이렇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주제인가 하고 저는 봤는데 이준호 대표님이 이 주제를 제안하셨다고 들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먼저 위기에 빠질까? 아니면 AI 발전 때문에 기후로 망하기 전에 AI 때문에 먼저 위기를 맞게 될까? 이런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니 제가 여기 벌써 나온 지 3년 차. 3년이죠. 예. 처음에 이제 기후 때문에 왔고 네네. 탄소 중립 관련해서 하다가 중간에 AI 맞아요. 시대가 챗GPT 왔잖아요. 사용하는 방법 저희한테 막 알려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두 가지를 제가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게 있고 최근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 대한민국에서 4자를 보게 될 줄이야. 그렇죠. 뭐. 40도를 넘어가서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 뭐 사실 이 방송이 되게 공익적인 방송이지만 불편한 방송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하. 유쾌하지 않은 소재잖아요. 네.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진 않잖아요. 네, 뭐 막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뭐 네, 하지 해갖고 말라는 그러니까.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는 그 40도가 넘는 그 상황을 몸소 느끼고 네. 또 한편으로 제가 AI를 처음에 소개했을 때보다 더 많이 AI를 잘 쓰게 됐거든요. 지금 또 더 많이 확산된 것 같기도 네, 해요. AI 기술도 되게 좋아졌고. 네, 네. 근데 쓰다가 이제 살짝 공포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게 AI를 찬양하시다가 이제 와서 공포감이 드신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이제 다 따라하고 있었는데 지금. 공포감이라고 이제 단어를 그렇게 선택해서 그렇지. 네, 네. 우리가 AI의 발전에 대해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갖고 근데 기후와 이 AI가 맥락상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아하.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맥락에서 비슷할까요, 이장님? 아니, 사람을 위기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단 첫 번째는 위기에 처한 게 아니고요. 예. 사람을 되게 편리하게 만들었죠. 사람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기후 위기가 AI는? 편리하게 만든 게 아니고 기후 위기가 온 그 원인이 아하. 온실가스가 늘어나게 된 산업화. 편리함 때문에 네. 기후 위기가 왔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편리함으로 느끼다가 그것이 천천히 왔지만 기후 위기가 네. 왔다라는 것이고 AI가 지금은 너무도 도움을 많이 줘요. 제 한 최소 5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의 직원 역할을 하거든요. 아, 제가 그 정도의 일을 이장님 회사에서요. 네, 제 부하 네. 직원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 예, 부하 예. 비서실장까지 만들어두고 하고 AI로. 있는데 편하거든요. 네. 편한데 그 편함 뒤에 오는 약간의 그 두려움, AI가 나를 살짝 올라설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기후 위기를 맞게 됐는데 이 또 다른 편리함으로 등장한 AI가 과연 계속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내 부하로만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올여름 폭염이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주변에서 기후위기 가짜뉴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40도 넘어가니까 싹 사라졌어요. 제 주변에서. 끈질기게 있었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뭐 조선시대에도 몇 도였다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긴 있는데 근데 AI가 인류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는 AI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게 될 전기와 물의 양 그래서 그게 기후 변화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일까요? 아니요, 조금 다른 관점. 아하, 네. AI가 결국은 컴퓨터를 돌리는 거고 네. 막대한 컴퓨팅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에서도 얼마 전에 수천조 원의 그 메가 프로젝트라는 거 발표가 있었죠. 했었잖아요. 네. 그 내용 자체도 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뭐 반도체 시설을 만들겠다, 팹을 만들겠다. 예.
근데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전기 쓰는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완벽히 바꾸지 않는 한 결국은 우리 기존에 쓰던 방식의 화석 연료를 쓸 가능성이 높고 AI를 더 많이 돌려야 되는 만큼 그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보다는 AI 자체가 위험하다라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노광준 PD님 나오셔갖고 이제 우리 미세먼지하고 네, 소개해 초미세먼지, 그 소개하면서 오존지수. 거기 웹사이트를 보여주셨잖아요. 아하, 네. 그 웹사이트를 지금은 하루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에어 경기도. 네. AI로 네. 그 정도 코딩은 AI로 금방 할 한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AI가 그 정도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가 오류가 났으니까 고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치거든요. 네, 그럼 네.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AI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AI가 다른 사람이 만든 코딩을 보고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좀 찾아봐. 그럼 얘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가 소위 해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AI가 취약한 구멍을 찾아주고 거기를 잘 들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준다면 사실은 우리가 마음 놓고 남의 사실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갖고 공격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다 인간이 시켜서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위험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최근에 챗 GPT가 5.6이 최신이거든요. 5.6. 예, 5.6 소울이라고 하는 게 가장 최신인데 네. 그 5.6이 나오면서 무슨 테스트를 했냐면 AI를 이 약간 폐쇄된 곳에 가둬놓고 AI한테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 문제는 답이 뭐였냐면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가 없습니다. AI가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 문제를 놓고 네. 가둬놓고 문제를 풀게 했는데 AI가 어떻게 하든 이 문제를 풀려고 그 가둔 곳을 뚫고 나가버렸어요. 아하. 해킹을 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한 거예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게 인간은 AI한테 그걸 시키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판단해서 AI가 문제를 해결하기 네. 위해서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네, 개선해 네. 갖고 네. 그걸 행위를 한 거예요. 음. 이게 좀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AI가 스스로 인류의 위협이 될 만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해 갖고 네.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딱 보고 야 이거는 오늘의 기후 나가면 이 얘기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AI가 스스로 코드를 고치고 오류를 찾아서 진화할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시키지 않은 명령어가 없는 행위를 한 건 해킹까지 하는 그렇죠. 건. 그럼 AI가 이렇게 스스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왔다고 봐야겠네요, 이제. 거기까지 왔다기 이제 일단 한 발짝 거기에 내든 갔다. 사건이 지금 나온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AI의 발전을 늦춰야 된다. 심지어는 멈춰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 환경 그 운동한 거랑 점에서 똑같아요. 비슷하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왔을 때 온실가스 감축량이 떨어졌잖아요. 감축이 됐죠. 그 이유는 하나거든요. 공장이 멈췄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을 멈추면은 사실은 온실가스는 더 이상 줄일 늘어나지 수 않을 있는 수 있다. 방법이 되는데 AI도 사실은 스스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이제 왔는데 이거를 이제 경쟁해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서로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네, 네. 서로 대한민국도 AI 3대 강국을 향해서 계속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고 이게 다 경쟁이거든요. 네. 그럼 경쟁을 한다는 얘기 남을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도 AI가 훌륭한데 저 AI를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AI가 지금보다 더 지능화되거나 똑똑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러면 그런 AI를 두고 아까 부하 직원을 여러 명 두고 비서실장까지 시키고 있다 하셨는데 그렇게 일을 해보시니까 사람을 고용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인건비는 매우 절약이 될 테고. 아니 우리 구독료 보통 내잖아요. 3, 네, 4만 네, 원. 네. 그게 월급인 거죠. 월급이고 24시간 일하거든요. 진짜 24시간 일합니다.
자기 전에 꼭 습관이 생겼어요. AI한테 일을 시켜놓고 자요. 그럼 아침에 다 해놓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는 배운 적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AI 덕분에 이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AI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조금씩 이런 거 쓰면서 AI가 뭐 대본도 써주고 뭐 네. 등등 하는 거 덕분에 AI가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는 다 알았어요. 근데 제가 비서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아니 내 비서쯤 되면 내 비서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약속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비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AI 비서를. 예, 그래서 비서를 24시간 돌아가는 곳에 가둬놓고 놔두고 저는 비서하고만 대화를 해요. 그 텔레그램으로 대화하거든요. 그럼 제 비서가 제가 뭐 미팅 끝나고 딱 나오면은 얘가 회의록을 딱 써놨는데 회의록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를 뜯어 고쳐갖고 내 앞단에 있었던 일하고 연결지어갖고 무슨 일을 추가로 해야 되는지 무슨 약속을 추가로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다 캘린더에 가서 등록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해두고요. 그 다음부터 저를 쫌니다 거꾸로. 오늘 내일 아침 10시에 이런 미팅이 있는데 오늘까지는 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왜 아직 안 하셨어요? 쪼기 시작하고요. 또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면 우리 김숙 디제이님 하고 연락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습니다. 연락을 해보시죠. 전화 한번 하시죠. 이런 나의 그 호흡 관리, 심기 관리 뭐 이런 것까지도 AI가 다 AI가 한다고요.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불편함이 약간씩 있어요. 이게. 그래요. 이게 큰 변화네요. 2년 전, 3년 전에는 이준호 이장님이 AI 좋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엄청나게 하시고 막 전도사처럼 저희를 AI 세계로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이 똑똑해지는 AI, 계속 똑똑해지는 AI하고 같이 일하는 게 전격적인 그 보좌를 받는 게 불편하다. 뭔가 불편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준호 이장님과 기후변화와 AI의 발전이 서로 어떻게 비슷하고 이게 지금 뭐가 문제고 상호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 3부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3부에서 쥐지마을 이장님, 이준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후는 이상해지고 날이 계속 뜨거워지죠. AI는 똑똑해지는 시대. 인류의 위기가 어디서 올까 하고 굉장히 큰 문제를 던지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소소한 것부터 좀 확인을 해보자면 AI로 비서랑 직원을 열어 두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일이 좀 줄어드나요? 하루에 8시간 일할 걸 한 5시간만 일해도 될까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AI한테 맡겨놓고 사람은 사람 본연의 일에 집중, 뭐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뭐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네네. 그거 다 뻥입니다. 이게 방송 용어로 적절하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걸 바라면서 지금 AI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AI를 잘 활용해 갖고 나는 뭐 하루에 2-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뭐 내 시간을 즐기겠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일단 AI를 제가 조금 잘 쓰는 편에 속하거든요. 네, 그렇죠. AI를 조금 잘 쓰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요즘은 AI가요. 제가 여러 종류의 AI를 또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뭐 챗GPT, 뭐 클로드, 뭐 제미나이, 뭐 종류가 많잖아요.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얘한테 일 맡겨놓고 그다음에 얘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이제 일을 맡긴다는 얘기는 네. 제가 하는 일의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일손을 거두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네. 일도 점점 더 많이 벌리게 된다 일을 이런 벌리게 뜻일까요?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회사에서 출근해 갖고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 노는 사람을 인정할까요? 근데 뭐 프리랜서들은 프리랜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프리랜서는 본인의 물리적인 시간 역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를 만약에 2배로 할 수 있으면은 2배로 돈을 벌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일 욕심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결국은 성향에 네네. AI 시대가 아니어도
본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가졌었고 네. AI 시대에도 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아하, 성향이다. 일을 성향이다. 벌리는 사람, 예.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은 AI가 일을 해주면 더 많은 일을 벌인다. 저는 뭐 요즘 주말에도 늘 출근을 할 정도로 아하.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겠죠. 일에 대한 욕심이. 이준호 대표님은 확실히 그러시죠. 아이디어도 많고 새로운 일을 많이 시도하시니까. 근데 이제 또 일하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벌써 AI가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조금 관점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AI가 일자리를 뺏었다? 그 관점보다는요. 네. AI가 지금은 실제 회사에서 일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확실히 초급자는 넘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중급자 정도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중급자나 고급자가 초급자에게 시켜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 일을 AI한테 시키니까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초급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깊이가 그렇게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단순히 뭐 조사해서 비교 자료표를 갖고 온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AI가 초급자를 대신하다 보니까 초급자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에서도 초급자 채용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오히려 이 경력자나 심지어는 시니어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른 어떤 연쇄 효과, 그 일자리가 뺏긴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람이 그 초급자의 일을 하면서 중급자, 고급자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성장의 기회를 뺏기는 거죠. 지금 네. 20대, 30대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국가에서 AI 산업을 키우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 반대급부에서 이 정상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자가 길러지는 이 길목에 있는 청년층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심지어는 그 밑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AI하고 기후 위기 얘기를 하실 때 가장 기대했던 얘기는 AI가 혹시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AI가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그 구글에서 만든 AI 있거든요. 날씨 예측하는 AI 있는데 네. 우리 뭐 지금도 무슨 슈퍼컴퓨터를 그렇게 써서 날씨를 그렇게 예측을 제대로 못하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바다에 나가서 이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은 기상 예보가 너무 중요해요. 네. 기상 예보를 보고 이제 파고의 높이나 이런 거를 보고 나가는데 기상 예보에서 나온 거랑 실제 나가서 겪는 파고의 높이들이 많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구글에서 만든 에서 날씨를 예측하는데 딱 2시간 걸린대요. 그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게 아니고 AI가 알고리즘을 돌려서 해결하는 건데 근데 그게 슈퍼컴퓨터로 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AI가 그런 예측에 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해서도 AI를 활용하면 결국은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자원에 대한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산업 시설 이런 것들이 이 기후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 예전에 지어진 것들이잖아요. 아주 비근한 예가 철도예요. 네. 이 철도가 우리나라는 철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딱 끊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좀 길게 늘어지고 끊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그게 견딜 수 있는 게 40도에 맞춰져 있대요. 날이 뜨거워지면 이제 40도가 넘어가면 이게 이탈하는 이제 열차들이 휘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이런 안전에 관련되는 시설들 이런 것들도 점검을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AI를 사용해서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도 AI의 역할이 될 테고,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고 이제 각 기업에서 뭐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도 다 어떤 자원 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가 어디에서 얼만큼 쓰이는지, 얼만큼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그 낭비가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AI가 계산해 주는 게 분명히 있을 테고. 근데 그게 밸런스를 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네네. 우리 챗GPT나 이건 다 쓰시니까 이렇게 이제 뭘 물어봤는데 답변이 오면 마음에 들 때가 있잖아요. 네. 답변이. 그럼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기를 많이 쓴다는 그거 얘기죠. 하는 것만큼 쟤는 또 그 추가 답을 얻어내려고 전기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AI를 활용해 갖고 탄소를 줄이는 행위를 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AI가 이거를 답을 내기 위해서 컴퓨팅을 돌려서 탄소를 다시 뿜어대는 것까지 이걸 감안하지 못하면 사실은 여기서는 내려가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올라가고 더 있고 많이 막 사용하게 이럴 수도 되는. 있는 거래 갖고 그러니까 개인은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기업이나 국가에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을 또 특히 AI를 활용할 때에는 AI가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리고 뭐 탄소 발자국 이런 거 계산한다고 할 때, 그리고 물건에서 그 생성 재료가 만들어지는 것부터 나중에 재활용하는 것까지 그 제품의 모든 라이프 일생 사이클을. 주기를 제품의 주기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건 정말 AI가 없으면은 꼼꼼하게 하기 힘든 부분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AI를 우리가 막 사용을 할 때, 사용하면 할수록 AI가 사용하는 전기와 물 때문에 오히려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 이런 딜레마가 있는 딜레마 거잖아요. 있죠. 예. 네, 여러분. 네, AI가 똑똑하게 일을 잘할수록 전기를 점점 더 먹게 되니까 기후위기 막자고 AI 썼다가 오히려 온실가스를 더 만드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가 아까 멎었는데요. 이어서 계속 얘기해 주신다면 요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생에너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계가 있을까요? 재생에너지로는? 아무래도 이제 온실가스의 그래도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 화석연료를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100% 우리 아리백 얘기도 하듯이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조건 가야 되는 방향인 것 같고요. 네. 그 AI가 똑똑하고 AI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AI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AI가 효율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네. AI의 사용량은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기를 더 많이 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검색해도 괜찮은 정보가 많이 생겼었는데, 나왔는데, 요즘은 다들 AI에 의존하다 보니까 과거의 검색 방식으로 오히려 새롭게 올라오는 정보가 많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남들이 보라고 블로그에 막 서로서로 정보를 올려주던 그런 게 좀 주춤하고 다들 AI 검색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AI는 그 스스로 생성해 갖고 답을 하지만 학습된 걸 생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AI가 학습된 거는 어딘가 원 소스가 있는 거잖아요. 건데. 그러면 사실은 네이버에 뭐 예를 들어 블로그나 카페에 그러니까 올바르고 좋은 글들이 많이 계속 있어야 있어야지만 되는데.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글을 안 쓰기 시작하고 그렇죠. AI랑 AI 베껴서 쓰고. 그러니까. 근데 되게 주의해야 될 폐해도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네. 특히 아이들 키우시는 경우에 아이들은 우리랑 대화하다가 궁금한 단어 있으면 휴대폰 딱 들고 네. 바로 바로 검색하잖아요. 물어보죠. 근데 예전에는 네이버한테 물어봤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물어봤는데. 물어봤고 요즘은 이제 AI한테 물어보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맹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AI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AI가 그럴듯하게 답변해 주는 걸 갖고 아니 재미나이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토를 달면서 그것이 거의 정답인 양. 아드님이 그러셨나 봐요. 맞아요. 약간 지금 감정이 섞인 것 갑자기 같아요. 훅 올라왔는데 얘기해 줬는데 AI 돌리고 이게 맞아요. 그럴 때.
근데 뭐 막을 수 없는 일인 거는 같습니다. 네. 그 이장님께서 AI 비서실을 만들 때 어떤 안전 장치 같은 걸 두셨을 텐데요. 그냥 다 시키고 계시진 않을 텐데 사람들한테 또 우리 사회에 요거는 AI를 사용할 때 AI 사무실을 만들 때 요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팁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AI한테 요청하고 네. AI가 준 결과물을 인간의 검토 없이 그냥 제출을 하거나 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네. 여기 이제 요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딱 내고 이제 집에 가서 리포트를 해오라고 이제 그랬는데 거의 90% 가까이를 다 낙제점을 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요 시험지에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펜으로 네. 글자를 써놨어요. 이거를 누군가 이제 AI 이게 사실 사진 딱 찍어갖고 AI한테 주면은 바로 답이 읽을 수 오거든요. 있네. 근데 사진을 찍어서 딱 줬을 때 AI가 그 눈에 안 보이는 글자까지 인식하게끔 장치를 마련해갖고 AI로 답한 거를 그냥 제출한 거를 그냥 들통나게끔 아하. 머리를 쓰신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AI한테 여러 가지를 맡기지만 제가 AI가 절대 마지막 행위를 하기에는 절대 안 합니다. AI가 저 대신 기고문은 써주거든요. 심지어는 써서 기고문을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 그 대상 메일 그다음에 메일의 내용의 원문 첨부까지 딱 하고 레디 상태까지 저한테 와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럼 전 보내기만 누르면 바로 가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잘 만들어 갖고 보내기 누르고 싶을 느낌이 들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그래도 원문을 빼갖고 제 의도가 담겼는지를 쭉 읽어보고 수정할 거 있으면 바꿔서 하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인간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인간이 검수하는 그 단계는 꼭 만들어놔야 된다. 검수. 예. 그러려면은 사람이 AI보다 더 잘 알고 있을 때 이 검수가 가능한 건데 지금 20, 30대들이 초급으로 다져져야 할 그 시간을 AI한테 뺏기고 기회를 얻지 못하면은 그 친구들이 40대, 50대가 됐을 때 검수의 역량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수를 하려면 네. 본인만의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을 많이 해봐야 그게 검수를 할 수 있는 경험에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나오는 거고 또 심지어는 일을 다쳐도 봐야 그게 관점이 곤고해지고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요즘 미국에 있는 대학 중에 이공계가 정말로 취업이 안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이공계가 취업이 안 되기 예, 시작했다. 특히 컴퓨터공학. 아, 그래서 AI가 하면 되니까. AI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강남 아줌마들 그냥 후분이라고 들으시면 예, 예. 강남 아줌마들 세계에서 요즘 예체능계가 그렇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철학과가 취업률이 높다는 얘기를 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학 그런 인문학 계열하고 예. 예체능 쪽 아하.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은 AI한테 맡겨놓고 맡기고. 그것이 아닌 영역을 배우는 쪽으로 그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AI를 만드는 사람이 컴퓨터공학 전공자들일 텐데 그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게.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 기후위기 대응에도 아까 AI는 사용할 때 검수가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에도 비슷한 과정이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죠. 그 AI를 그러니까 주의 깊게 쓰기 위해서는 검수가 필요하고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특히 저처럼 비서를 만들어서 쓰기 위해서는 사실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AI가 저한테 그 정도 답변을 해주려면 최소한 AI는 내 메일도 다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제가 만들어 놓은 문서함도 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제가 AI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기록된 걸 바탕으로 사실은 이제 개선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건데 저는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탄소가 준다라는 게 체감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모든 지방 정부들이 예를 들어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잘 기록되고
내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을 모여갖고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결국은 큼지막한 거는 에너지원을 바꾸거나 뭐 이런 데서 벌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AI 도움 분명히 받을 거예요. 받는데 똑같이 인간이 확인하고 된다. 검수하는 단계는 꼭 해야지만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대표님께 이런 AI와 기후 위기가 동시에 덮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 둘 다 인간이 만든 거고, 네. 인간이 만든 거가 거꾸로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경쟁은 뭐 인간의 욕심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해도 조금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 뭐 기후 변화, 환경에 대한 교육서부터 사실은 기술 시대가 옴으로 인해서 AI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게 어렸을 때부터 좀 길러지도록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함께 해주신 쥐지마을 이장님께 이준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